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예 이야기 역대 서사 압축 파일, 오늘 강의는 지난 15강에 이어서 서주시대 근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서 두 개를 쪼갰는데요, 그에 앞서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서예사, 서법예술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실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배경, 서예사, 서법예술 더하기 실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계속 청대 말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요. 따라서 앞 강의를 가급적 들어보시는 쪽이 유리합니다.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서주시대의 서법예술 근문에 대해서 1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서체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주의 왕권과 기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어서 서주 근문의 특징과 그리고 주소와의 연관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주 근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3단계로 나눕니다. 초기입니다. 앞서 밝힌 무왕, 성왕, 강왕, 소왕, 이 3대 기간이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977년까지입니다. 이 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의 특징은 필액의 파책이 분명하면서도 획의 태세적 변화가 많은 점이며, 태세라는 것은 굵고 가는 거죠. 아울러 운필에 있어서 행기에 주력하고 장법이 갈수록 정제된다는 점 또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주나라 초기 작품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은 대우정으로, 이 작품은 용필이 단정하고 행간이 조밀하면서도 도량이 넓은 종정문으로 서주 초기의 전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상을 멸망시키고 건국한 주나라는 문자와 청동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청동기 기술자들도 자연스럽게 주나라에 귀속하였으므로 서주시대 초기의 근문 서체는 은상 후기의 서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세기 중기에 북경의 순의현에서 출토된 서주시대 초기의 청동기에서 은상시대의 것과 비슷한 족휘, 이 족휘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족휘라는 것은 여기 휘는 휘장을 말합니다. 그 부족의 휘장입니다. 주각되어진 명문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서 서주 초기는 은상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유물들의 근문 서체도 은상시대의 근문과 비슷해서 필액이 대체로 굵고 파책이 있는 필액이 아직 그대로 존재하며 질박한 심미적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은상시대 근문에서 가끔 나타났던 필액은 가늘며 각골문과 비슷한 형태의 서체는 거의 사라져버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대우정 등의 작품을 살펴보면은 종행을 맞추어 포치하였고, 이때 파책이나 즉 덩어리 형태 필액이 많이 보이는데, 한 개 행의 글씨가 다른 행까지 침범한 것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자간과 행간,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 행간은 줄과 줄 사이의 느낌이 뚜렷하지 않아 보입니다. 강왕, 이 시대를 지나면서 필액의 기필과 수필에서 여깃과 회봉의 느낌도 나타나며 굴곡과 봉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봉망은 붓끄트머리가 이렇게 드러난 거 있죠. 아울러 획의 굵기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며 갑자기 굵어지거나 가늘어지는 필액이 감소하고 결구도 가지런하여 정대된 느낌을 주는 작품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간의 작품에서 은상시대와 주나라 초기에 보였던 필액의 특징인 파책과 별날, 특정한 몇 글자에 이것이
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주 중기 때 특징입니다. 서주 중기의 종정에 대하여 청나라 때의 학자인 광마략은 서주의 5, 6, 7, 8대 왕인 목, 공, 의, 효왕, 이건 기원전 977에서 기원전 886년까지입니다. 이 4대가 중국 서주 청동기 시기에 제2기에서 3기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이 시기를 중기로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광마략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기에 이르면 청동기 명문은 더 많은 장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풍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주 초기의 근무는 파책과 굵은 피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이 중기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고 그 대신 피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고르고 둥글고 윤택하며 포만감을 지니게 됩니다. 아울러 전체의 구성은 완전히 정제되어 있으며 글자의 짜임도 비교적 간략화하였고 서법적 품격은 점차 질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광식이 이후에 괴백괴, 장반, 묘반 이런 여러 근문에서 취한 장법은 가로와 세로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자간을 행간보다 넓게 포치하였습니다. 또한 대극정, 이 소시죠. 이것의 근문은 가로와 세로의 경계선을 그어 자간과 행간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서주 중기의 근문은 초기에 무겁고 자유분방한 품격에서 단정하면서도 질박한 품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기의 특징이고요. 이제 후기로 갑니다. 서주 후기입니다. 말기라고도 그러죠. 서주 후기, 즉 말기는 9, 10, 11, 12대, 즉 이여 선 유왕 때입니다. 기원전 886년에서 기원전 771년, 즉 이 기원전 771년이 뭐라고 그랬죠? 서주가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해당하는 시기로 이때는 근문의 최고봉을 이룬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왕, 이 폭군이라고 이름 났습니다. 여왕 시기의 산시반은, 여러분 산시반 잘 아시죠? 글자의 형태가 넓적하면서도 평평하고 필법은 거칠고 형세는 기운 듯 기이하고 고박하여 이미 초전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왕, 이 시기, 선왕 시기입니다. 모공정의 명문은 무려 490자에 달하는 거작으로 이는 서주시대 근문의 으뜸으로 꼽습니다. 모공정의 용필은 순수하면서도 피력이 둥글고 굳세며 그 기세가 운건하고 강하여 당시 근문으로는 이러한 제조건을 고루 갖춘 작품을 찾기 어렵다 그랬고요. 이 밖에 또 선왕 시기에 객계자백반이라는 게 있죠. 유명하죠. 이것도 객계자백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글자의 형체가 좁으면서도 길쭉하고 피력이 둥글고 강하며 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또한 운필시 붓끝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객계자백반의 장법을 살펴보면은요, 종횡의 끝까지 획이 뻗쳐 있어서 성글면서도 정갈한 서주 후기 근문의 또 다른 품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서주 후기의 근문 작품을 보면 대다수 필액의 구성이 대칭을 이루면서 균형이 잡혀 있고요. 서주 초중기에 나타난 파책은 이미 없어져 버렸으며 은상시기 때 파책 나온 거 보셨죠? 그런 게 이제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글자의 형태도 세로가 길어진 모습이 점차 드러나 장법에 있어서도 세워진 형태로 행간을 이루고 가로도 정렬되어 있어서 매우 근엄하면서도 정제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이는 이미 근문이 소전의 형태로 연변되어 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객계자 백반, 그러니까 서주 후기 때 소전으로 연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주시대 중기 이후 후기에 해당하는 근문 서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초기의 필액과 자형 그리고 장법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으면서 동시에 행관과 자간을 맞춰 기록하는 포치와 장법이 점점 늘어나며 은상과 서주 초기 명문의 끝에 동물이나 부호 등으로 기록하던 부족의 휴장이랄 수 있는 즉 족휘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주시대 중후기에는 이게 없어졌다 이거죠. 또한 서주 후기의 근무는 중기의 서풍을 계승하였으나 필액은 더욱 다듬어지고 결자와 장법이 규범화되어 통일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랬고요. 아울러 서주 중기까지 작품에 나타나던 이 덩어리 형태의 필액도 사송괴, 괴계자 백반 등에서는 한두 글자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국한대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공정에서는 덩어리 형태의 필액을 사용하였지만 덩어리의 크기가 작으며 위의 글씨와 조화가 잘 되어 크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필액의 굵기 변화가 적어지고 결자와 결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하나의 작품 안에서 글자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인다. 아울러 포치와 장법도 자간과 행간의 질서가 더욱 분명해지며 자, 서주시대 후기의 금문서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요. 괴계자 백반과 같이 소전의 느낌이 나는 필액과 결구의 작품이 출현하였고 산시반과 같이 규칙과 자유스러움이 조화를 이룬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 나오기도 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시에 이미 문자에 대한 신미의식이 매우 높았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청동기 정밀 주조 기술이 매우 숙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주시대 후기에는 금문을 주각하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심미적 범주를 기술적 제약이 없이 표현해내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주시대의 금문은 그 변천의 특징으로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 즉 말기로 구분해 본다면은 초기의 금문은 필액이 굵거나 아니면은 가늘며 파책과 덩어리 형태의 필액이 많고 질박하며 웅장미가 있고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가면서 점차 필액이 다듬어지고 결구와 장법이 변해서 자간과 행간이 분명하여 강건하면서도 단아한 예술적 심미적 특징을 지닌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금문을 많이들 쓰시는데요. 이런 이론적 부분을 좀 알고 쓰시면은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모공정이나 산시반이나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자,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네요. 다섯 번째는 주서와의 연관성입니다. 이 주서는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자면은 금문의 발전은 서주시대에 이르러 가장 찬란한 시대를 이루었고 금문 즉 종정문은 각골문에 비하여 더욱 성숙된 면모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문 형체의 다양화와 예술적 특색은 훗날 대전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공정과 괴계자 백반이 표현하고 있는 새로운 풍문은 이후 진나라 계통의 문자와 서법 예술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랬는데요. 이 주서 작년 강의에서 이거 설명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주2입니다. 주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주서는 서주시대 선왕 때 태사 이 주가 사주편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교본으로 삼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 전해지는데요. 이를 두고 한나라 때의 허신은 설문해자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주나라 선왕 때 태사인 주가 대전 15편을 지었는데 간혹 고문과 다른 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주소는 곧 대전이고 이 당시에 금문과 고문, 여기서 고문이라는 말은 주나라 선왕 이전의 문자를 지칭합니다. 이런 고문은 서로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 사주가 지었다는 대전 시고편은 이미 없어졌고 허신의 설문해자에 수록된 주문이 대대로 전해지지만 원래의 그 진면목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사주가 지었다는 것은 아까 남아있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면목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주소는 이전에 사용된 문자를 새롭게 변역한 새로운 글씨체로 이러한 신체는 당시 금문의 서풍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실의 기물에 사용된 표준적 서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모공정과 객계자 백반의 품격은 이전 서체의 품격 중에서 매우 특이한 것이지만 이것이 혹 주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 됩니다. 서주식이 청동기에 주각하는, 주물로 조각하는 명문의 숫자는 중기에 이르면서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명문의 기록을 위한 청동기의 많은 면적을 필요하게 되었고 명문의 중요성과 아울러 주각하는 위치도 잘 보이는 곳인 청동기 내부 바닥을 선호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명문을 기록하는 것이 청동기를 만드는 목적 중 하나였는데요. 말하자면은 명문을 하기 위해서 청동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러한 청동기 명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참고로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를 살펴보면은요, 수십 자 이상의 명문이 있는 청동기가 한 700여 점이나 되며 300자 이상의 명문을 지닌 청동기도 이 모공정이나 산시반 등 여러 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청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금이라는 문자였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자는 원래 금속의 통칭이었고 가장 흔하게 쓰는 금속이 청동이었으므로 금은 대부분 청동을 지칭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청동을 길금이라 하였죠. 그래서 여기에 새긴 문자를 길금 문자라고 하였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주 시기의 여러 청동기들을 관찰해 보면은요, 매우 정밀해서 이때에 이미 그 주조 기술이 보편화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상과 같은 기법으로 제작한 청동기의 용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기, 그 다음에 예기, 악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식기, 주기, 세기, 대야 같은 거죠. 양기, 양을 재는 거, 병기, 그 다음에 거마기 등 다양해서 그 종류가 매우 많지만 오늘 본고에서는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그 몇 가지를 골라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류가 여기 쭉 있습니다. 부, 괭, 고, 호, 가, 작, 각, 뢰, 병, 이, 유, 치, 준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이건 술 담는 그릇들이고요. 술 독이라든가 술 병이라든가 술 잔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기류가 있습니다. 물그릇이죠. 대야 같은 거, 화, 반 앞서서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병기류, 도, 극, 과, 검, 회, 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척, 삭, 월, 감, 반 이런 것들이 이제 병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양기류, 어떤 양을 재는 거, 그런 거 부, 작, 승, 되승자죠. 그 다음에 악기류는 박이 있고 순우가 있고 고령, 종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식기류로 가면은 비, 정, 소시죠. 두, 보, 쾌, 력. 그 다음에 수, 언, 이 시루라고 그랬습니다. 광, 우, 조 이런 것이 있고요. 기타, 경, 이게 거울입니다. 그 다음에 부, 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논어 8일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왈, 주 감어이대하니 욱욱 호문제라 오종주하리라. 공자왈, 주나라의 문물제도는
두 왕조를 거울로 삼았으니 찬란하구나. 그 문화가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상의 내용은 물론 공자께서 주나라의 문물제도를 찬양한 것으로 주나라의 서주시대에는 문화와 예의제도가 가장 번성하였습니다. 서주 중기에는 청동기 문화와 예의 문화뿐만 아니라 금문서체의 성숙기로 서주시대를 통틀어 청동기 중심시대라고 하며 또한 금문서법예술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강의 내용입니다. 자, 참고자료입니다. 중국 서법예술사, 중국 청동기의 미학, 그 다음에 양주 금문 연구 총서 서주편, 청동기와 중국 고대사, 중국 서예 전집, 금문집, 이거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참작을 해서 여러분께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기 수업으로 들어가는데요. 대우정부터 그 다음에 모공정, 산시반, 객계자 백반 이런 종류를 가지고 실기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칩니다.